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아침 6시 30분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저는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옆자리는 5년 전부터 계속 비어 있었고 저 혼자만의 아침이 또 시작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혈압약부터 먹었어요. 고혈압약, 당뇨약, 관절염약. 이제 약통이 제 하루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어제 저녁에 혼자 먹다가 남긴 미역국 냄새가 아직도 나네요. 혼자 먹는 식사가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TV를 틀어놨지만 뭘 하는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소리라도 나야 집안이 너무 조용하지 않으니까요. 아침 식사라고 해봤자 어제 남은 밥에 김치 몇 젓가락,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있을 때는 아침상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차렸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생각을 하니 귀찮기만 해요.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은 부부들은 아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직장인들은 분주하게 지하철역으로 향해 가고 모두들 바쁘게 살아가는데 저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영희야, 오늘은 뭐 할 거야?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대답해 줄 사람도 없으니 제가 제게 물어보는 거죠. 할 일이라고 해봤자 동네 슈퍼에 가서 우유나 하나 사오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전 10시쯤 되니 슈퍼에 다녀왔어요. 김 사장님이 어머니, 오늘도 우유 하나만 사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마 제가 매일 우유 한 팩만 사가니까 신경 쓰이시는 모양이에요. 혼자 살아서 많이 사면 상해요 라고 대답했는데 김 사장님이 저를 안쓰러워하시는 표정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연금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한 달에 받는 국민연금이 80만 원, 기초노령연금까지 합쳐도 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관리비에 공과금, 병원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여유 있게 살기는 어렵죠. 그래도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는 않으니까 아껴 써야 해요. 점심시간이 되니 또 혼자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에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해놓은 미역국이 있고 김치통에는 김치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밥을 차리면서 이렇게 혼자 먹는 게 몇 년째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창가에 앉아서 아래 놀이터를 내려다봤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매일 아이들 30명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지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누구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해요. 저녁 6시쯤 되니 둘째 아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짧은 안부 인사였지만 그래도 반가웠어요. 엄마 괜찮다. 너는 잘 지내지? 하고 대답했는데 민수는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주말에 시간 되면 들를게요 하고는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었어요. 민수도 바쁜 건 알아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고 집사람 뒷바라지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가끔은 좀 더 길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줬는데 이제는 안부 전화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요. 저녁은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혼자 먹는 라면이 이렇게 쓸쓸할 줄이야. 옆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더 외로워졌어요. 저도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곤 했는데 말이에요. 밤이 되니 더 적막해졌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소리만 들리게 해놓고 있는 거죠. 침실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보니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 할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하루 말이에요. 이런 하루가 365일 계속된다고 생각하니 답답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하루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외롭다는 게 단순히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더라고요. 누구도 제가 오늘 뭘 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요. 아들 민수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오늘도 전화를 5분밖에 못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내가 여보, 오늘 어머니께는 안부 인사드렸어요? 하고 물어보니 더 신경이 쓰였어요. 응, 전화했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좀 힘없어 보이더라. 민수가 말했어요. 아내는 그러게요.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우리라도 자주 안부 확인해 드려야 할 텐데 하고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민수도 마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연일 계속되고 집에 오면 아이들 숙제 봐주고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을 해야 하고 정말 시간이 부족했거든요.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당분간은 괜찮으시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어요. 사실 명절 때 어머니 댁에 갔을 때도 한두 시간 있다가 아이들이 어려서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해요 하고 서둘러 나왔어요. 어머니가 벌써 가니? 하고 아쉬워하시는 모습을 봤지만 그때도 다음에 시간 날 때 더 오래 있을게요 하고 약속만 했지 지키지는 못했거든요.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혼자서 잘 지내고 계시고 건강도 나쁘지 않으시니까 지금처럼 가끔 안부만 확인해 드려도 괜찮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자기 합리화라는 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혼자 지내시는 하루가 얼마나 길고 외로울지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TV만 보시며 시간을 보내고 혼자 식사하시고 아무도 대화할 사람 없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계신다는 걸 제대로 몰랐던 거죠. 다음 날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혈압약 먹고 혼자 밥 먹고 슈퍼에 다녀오고 그런데 이날은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아마 위층분이 뭔가 작업을 하시나 보더라고요. 소음이 너무 심해서 참다 못해 위층에 올라갔어요. 벨을 누르니까 저와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아래층인데 위에서 소리가 좀 많이 나서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죄송해요. 장롱을 좀 옮기고 있었어요. 혼자 살다 보니 청소할 때 가구도 혼자 움직여야 해서 하고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혼자 살아서 그런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성함은 박순자 씨였어요. 저보다 2살 연상이시고 남편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층도 혼자 사세요? 그럼 우리 처지가 비슷하네요. 하시면서 조금 친근해지셨어요. 그런데 장롱 옮기시는 거 많이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무겁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청소업체 부르자니 돈도 아깝고 자식들한테 부탁하자니 바쁜 것 같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사양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끼리의 동질감이랄까 그런 게 느껴졌어요. 서로 남한테 패 끼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군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며칠 후에 엘리베이터에서 순자 씨를 다시 만났어요. 지난번에 장롱은 잘 옮기셨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결국 아들이 와서 도와줬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래층 분은 자식들이 자주 오시나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아니요, 바빠서 잘 못 와요 했더니 우리끼리는 비슷하네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순자 씨가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아파트 뒤편에 있는 텃밭 구경 오실래요?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 모여서 채소 기르고 있거든요 하고 제안하셨어요. 솔직히 관심은 있었지만 저 같은 초보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망설였어요. 초보라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처음에는 다 초보였는데 순자 씨가 격려해 주셨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얼버무렸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순자 씨도 저와 똑같이 혼자 사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저는 선뜻 참여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아마 거절당할까봐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폐가 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2주 후 제가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네 병원에 갔어요. 혈압, 혈당, 기본적인 검사들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료 끝나고 어르신 혹시 요즘 기분이 좀 우울하신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울하다기보다는 좀 무기력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혼자 사세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네, 5년째 혼자 살고 있어요 했더니 아, 그럼 우울감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도 조금 올랐고요 하시더라고요. 우울증이라는 건 아니고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감 정도로 보이는데 가능하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활동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혼자 계속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젊은 여자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왔어요. 혹시 김영희 할머니 맞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네, 맞는데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서 일하는 김명 사회복지사입니다. 하고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저희 센터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관심 있으실까 해서 찾아뵙게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뭔가 귀찮은 일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 씨가 할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하고 제안하셨어요. 마침 병원 1층에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앉게 됐어요. 미영 씨가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집에서 TV 보고 가끔 동네 산책하고 그 정도요. 제가 대답했더니 외롭지 않으세요?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솔직히 외롭다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웠지만 가끔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인정했어요. 그때 미영 씨가 할머니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30년 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미영 씨 눈이 반짝 빛나더라고요. 와, 그럼 아이들 가르치는 건 전문가시네요.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요즘 아이들이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겸손하게 말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꼭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가 설명해 주시길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봐줄 어른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처럼 교직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관심은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나이도 많고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를 텐데 하며 망설였어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하루 2에서 3시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다른 봉사자분과 함께 하시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실 거예요. 미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신다는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셨고, 미영 씨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시고, 혹시 이게 제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일까요? 고민을 며칠 하다가 결국 미영 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아이 돌봄 봉사 말인데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미영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좋은 결정하셨어요. 그럼 내일 센터로 나와주시면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게요 하시면서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시니어 센터에 갔더니 저 말고도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셨어요. 다들 처음 보는 분들이라 어색했지만 미영 씨가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답니다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와 그럼 진짜 전문가시네요 하며 반겨주셨어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아이들 안전관리, 간단한 숙제 도움, 놀이 활동 등에 대해 배웠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요즘 아이들의 특성이나 주의사항들을 듣다 보니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 분씩 배정해서 천천히 적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미영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한 명을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름은 준호예요. 준호라는 아이를 처음 만난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학교에서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작고 까만 눈을 가진 아이가 조금 수줍게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안녕, 준호야. 할머니가 앞으로 너랑 함께 놀아줄 거야 하고 말했더니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아이는 스마트폰 게임만 하려고 하고 저는 뭘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했어요. 준호야, 숙제 있어? 하고 물어봤더니 있어요. 하고는 대충 꺼내놓기만 하더라고요. 숙제를 보니 수학 문제였는데 요즘 수학은 제가 배운 것과 방식이 달라서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가 옛날 방식으로 가르쳐 줄까 했더니 준호가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하라고 했어요 하면서 자기 방식을 고집하더라고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와 뭘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도 모르겠고 혹시 제가 이 일에 맞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역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쉽지 않구나 하며 후회했어요. 며칠 후 순자 씨를 만났을 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요즘 봉사활동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였더니 어떤 봉사활동이에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이 돌봄 봉사라고 설명했더니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텃밭 처음 시작할 때 씨앗 심어 놓고 며칠 뒤에 가보니 싹도 안 났더라고요. 그때 역시 안 되는구나 했는데 알고 보니 물을 너무 적게 줬던 거예요. 순자 씨가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텃밭 하시는 분이 처음엔 다 그래요. 몇 번 해보면 요령이 생겨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계속하게 됐거든요. 영희 씨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순자 씨의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준호와의 시간을 다시 시작해 봤어요. 이번에는 아이에게 맞춰보려고 노력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요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알려줄래?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공룡 좋아해요. 준호가 말하더라고요. 공룡이라. 솔직히 저는 공룡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 어떤 공룡을 제일 좋아해? 하고 관심을 보이니까 아이가 신나서 이것저것 설명해 주더라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육식 공룡이고요.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목이 길고 초식 공룡이에요. 준호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아이도 누군가 자기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구나 싶었어요. 어른들은 다 바빠서 아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하니까요. 그날부터는 준호의 관심사에 맞춰서 대화를 시작했어요. 숙제할 때도 준호야, 이 수학 문제를 공룡으로 설명해 볼까? 티라노사우루스가 3마리 있고 브라키오사우루스가 5마리 있으면 모두 몇 마리일까? 이런 식으로 접근했더니 아이가 훨씬 재미있어 했어요. 2주쯤 지나니까 준호가 저한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 어제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어요 하면서 자기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할머니는 어렸을 때 뭐 했어요? 하고 제 어린 시절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3주째 되던 날 준호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났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빨리 나올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아이를 돌봐주게 됐어요. 해열제도 먹이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주고 죽도 끓여서 먹였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엄마보다 더 잘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에게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준호 엄마가 퇴근해서 오셨을 때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직장 때문에 준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할머니가 계셔서 안심이 돼요 하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짜 고마움을 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봉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준호가 저에게 더 큰 선물을 준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느낌. 이런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라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준호가 많이 나아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다음 날이 기다려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이야. 순자 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이제 텃밭 활동도 같이 해볼까요? 하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식물 기르는 것도 잘 모르는데 했지만 준호와의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긴 상태라 한번 해볼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텃밭에 처음 가본 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어요. 다들 70대 전후의 분들이었는데 호미를 들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순자 씨가 저를 소개해 주시니까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좋네요. 하고 반겨주셨어요. 저는 식물 기르는 거 정말 초보인데 괜찮을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더니 이철수 할아버지가 초보가 뭐 어때요? 저도 3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지금 보세요 하시면서 자기가 기른 배추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첫날은 순자 씨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상추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무는 이만큼 간격을 두고 심어야 해요 하시면서 직접 해보여 주셨어요. 제가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씨앗은 너무 깊이 심고 간격은 너무 넓게 벌리고 처음에는 다 그래요. 몇 번 해보면 손에 익어요. 옆에서 일하시던 정말 순 할머니가 격려해 주셨어요. 저도 처음에 상추 씨앗 뿌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싹이 안 나더라고요. 알고 보니 너무 깊이 심어서 그런 거였어요. 하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손톱에 흙이 끼고 허리도 아팠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을 했다는 느낌이랄까요?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서 그런지 그날 밤에는 잠도 잘 왔어요. 일주일 후에 텃밭에 가봤는데 제가 심은 상추에서 작은 싹이 나온 게 보였어요. 와, 정말 나왔네. 제가 신나서 소리쳤더니 다른 분들도 와서 보시면서 첫 번째 성공이네요. 축하해요 하고 같이 기뻐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심은 무씨앗이 전혀 싹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분들 무는 다 잘 자라고 있는데 제 것만 그대로더라고요. 왜 이럴까요? 하고 순자 씨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물을 너무 많이 주셨나 보네요. 무씨앗은 물이 너무 많으면 썩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실망했어요. 역시 저는 이런 일에 소질이 없나 봐요. 하고 포기하려고 했더니 철수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실패도 경험이에요. 저도 첫 해에는 토마토 모종을 다 죽였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겼어요. 하고 위로해 주셨어요. 다시 심어보세요. 이번에는 물 주는 양을 조절해서 순자 씨도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무씨앗을 심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물을 줬어요. 그리고 2주 후에 작은 싹이 나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준호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있는데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다시 해보니까 성공했어. 했더니 준호가 할머니 저도 텃밭 보러 갈 수 있어요?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토요일에 준호와 준호 엄마를 모시고 텃밭에 갔어요. 준호가 제가 기른 상추와 무를 보고 와 할머니가 진짜 기르신 거예요?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다른 어르신들도 준호를 보고 귀여운 손자가 왔네 하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날 준호에게 제가 기른 상추를 따서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먹어봐 했더니 준호가 할머니가 직접 기르신 거라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준호 엄마도 아이가 할머니 얘기를 집에서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 덕분에 준호가 많이 밝아졌어요. 하고 고마워하셨어요.
그날 저녁에는 순자 씨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간단한 저녁을 해 먹었어요. 각자 기른 채소를 가져와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상추쌈도 싸 먹고 혼자 먹는 밥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제가 말했더니 말순 할머니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먹는 밥은 밥맛이 안 나잖아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음식 맛도 맛이지만 함께 나누는 그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해 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똑같고 무료했는데 이제는 준호를 돌봐주는 재미도 있고 텃밭에서 채소 기르는 재미도 있고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쁘고 충실해졌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민수가 갑자기 어머니 댁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보다 일찍, 그것도 미리 연락하지 않고 말이에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는데 표정이 좀 심각해 보였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야? 갑자기 웬일로?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 요즘 많이 바쁘세요? 하고 되물어 보더라고요. 바쁘다고 할까? 요즘 좀 할 일이 생겼어 했더니 어떤 일이요? 하고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준호 돌봄, 봉사랑 텃밭 활동에 대해 얘기해 줬어요. 초등학교 아이 하나를 방과 후에 돌봐주고 있고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텃밭도 가꾸고 있어 했더니 민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요? 정말요?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왜? 엄마가 그런 일 못할 것 같아? 제가 조금 서운하게 말했더니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런 활동을 하신다는 게 의외라서요 하더라고요. 사실 민수는 어머니가 집에서 TV만 보며 무료하게 지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가끔 안부 전화를 드릴 때도 별다른 할 일이 없으실 거라고 여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는 놀란 거예요. 그럼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외롭긴 하지. 하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어. 할 일도 있고, 만날 사람들도 있고,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민수가 어머니 죄송해요 하고 갑자기 사과하더라고요. 뭘 사과해? 했더니 제가 어머니가 혼자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요. 어머니가 외로우실 줄 알면서도 회사 일만 핑계대고 하면서 목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민수야, 내가 바쁜 건 엄마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이제는 엄마도 할 일이 생겨서 괜찮아. 제가 위로해줬지만 민수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래도 아들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그날 민수와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도 회사에서 스트레스가 많고 아이들 교육비며 집안 살림하느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용돈이라도 더 드려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드리고 하면서 속상해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가끔 이렇게 와서 얘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제가 말했더니 앞으로는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시는 봉사활동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고 진심으로 말해주더라고요. 며칠 후에 준호한테 할머니 아들이 어제 왔었는데 준호 얘기를 해줬더니 꼭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 했더니 준호가 진짜요? 할머니 아들이 저를 보고 싶어 해요? 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민수가 다시 왔을 때 준호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민수가 안녕? 준호야 할머니한테 내 얘기 많이 들었어 하고 인사했더니 준호가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정말 좋아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민수가 준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니가 아이들 가르치는 솜씨는 정말 타고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민수가 가면서 어머니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하고 약속해 주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3개월이 지나니 제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는 건 똑같지만 이제는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혈압약 먹고 간단한 아침 운동을 한 다음 텃밭에 가서 물 주고 잡초 뽑는 일부터 시작해요. 텃밭에서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점심 먹고 준비해서 준호를 학교에서 데리러 가요. 준호를 돌봐주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 중 하나가 됐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고 숙제도 같이 하고 때로는 간단한 요리도 같이 해봐요. 저녁 시간에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요리해서 나눠 먹기도 하고 가끔은 동네 산책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도 해요. 혼자 먹는 저녁이 아니라 함께하는 저녁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어요. 제가 텃밭에서 기른 첫 번째 무를 뽑은 날이었어요. 생각보다 크고 하얀 무가 나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와, 진짜 잘 자랐네 하면서 순자 씨와 함께 기뻐했거든요. 그 물을 준호한테 보여줬더니 할머니, 이거 정말 할머니가 기르신 거예요? 하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씨앗부터 심어서 매일 물 주고 돌봐줘서 이렇게 자란 거야 했더니 우와, 대단해요 하고 감탄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는 그 무로 무국을 끓여서 순자 씨, 말순 할머니, 철수 할아버지, 그리고 준호와 준호 엄마까지 모셔서 함께 먹었어요. 역시 직접 기른 무로 끓인 국이 제일 맛있네요. 모두들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준호 엄마가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준호도 할머니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르고 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하면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뭉클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준호는 제게 손자 같고 준호 엄마는 딸 같고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형제자매 같고 민수도 이제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요. 그리고 올 때마다 어머니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하고 말해줘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하면서 기뻐해요. 엄마도 이제 할 일이 생기니까 하루하루가 재미있어. 제가 말하면 민수가 저도 어머니 보는 재미에 더 자주 오게 돼요. 어머니가 하시는 일들 얘기 듣는 게 정말 재미있어요 하고 대답해줘요. 어제는 준호가 할머니, 저 나중에 어른 되면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할 거예요 하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럼 할머니가 너한테 좋은 영향을 준 거네 했더니 네, 할머니 보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았어요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준호가 저를 보면서 배우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일을 하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설렘이 있어요. 텃밭에 가서 새로 자란 싹은 없을까 확인해보고 준호와는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나눌까 생각해보고 이웃분들과는 어떤 새로운 요리를 해볼까 계획해보고 혼자 산다는 게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비밀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저를 필요로 하고 저와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5개월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똑같고 무료했지만 지금은 매일 새로운 일이 있고 기대할 일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몸소 체험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제가 받는 사랑보다 제가 주는 사랑이 더 크다는 점이에요. 준호를 돌봐주고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들과 나누고 같이 식사하면서 정을 나누는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더 큰 기쁨을 줘요. 혼자 사는 70대가 외롭지 않은 하루를 보내는 특별한 방법. 그건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진심으로 관계를 맺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인 것 같아요.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